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을 담당하게 된 박명래입니다. 자기소개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본 상태에서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을 나가기로 하죠. 예, 김현승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실 때요, 반드시 제목부터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목부터 읽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시의 핵심어가 되거든요. 시의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제목을 항상 읽고 지금 이 시는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물을 주제로 눈물을 핵심어로 해가지고 시를 전개해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제목을 읽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김현승의 눈물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목에 눈물이라고 했고 이 눈물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관념은 눈물이 되고요. 이 부분의 보조관념은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됩니다. 지금 눈물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체가 있는 대상인 눈물을요, 추상적인 관념인 생명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여기서 비옥한 토지에 떨어진 생명이죠. 비옥한 토지에 떨어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눈물은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서는 원관념이 눈물이고 보조관념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며 이렇게 눈물을 생명에 비유함으로써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연으로 갑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오직 이뿐, 오직 이뿐. 눈물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하고 있지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하는 것의 원관념은 결국 제목에서 말하는 눈물이 되겠지요. 한편 이 눈물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으로서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눈물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라고 비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서요, 문학적인 표현이랄까요? 혹은 국문과 교수님들의 표현이랄까요?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순결함, 그리고 온전함, 불순물이 없는 그런 성격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은요, 순결하고 온전하며 불순물이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1년에서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2년에서는요, 눈물을 이렇게 순결하고 온전하며 불순물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으로 갑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 이것이 결국 눈물이죠. 근데 그 눈물이 어떻겠습니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원관념은요, 마찬가지로 눈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보조관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인 것이라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 PDF 이 태블릿을요 사용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활용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자,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인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호이. 자, 우리가 이 값싼 것과 값진 것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값진 것, 다시 말해서 값비싼 것. 자, 그래서 1번은 값싼 것, 2번은 그보다는 좀 더 값진 것, 3번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하고, 여기 n번째 값진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는요, 1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가장 값싼 것이기 때문에요, 얘들아, 더욱 값진 것으로 주렴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값싼 것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값진 것을 주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n번째 것은요, 가장 값비싼 것이, 가장 값진 것,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드리게 되는 가장 나중에 드리는 것이 되겠죠. 이거를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가장 나중까지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이 가장 나중에 드리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나중에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값진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눈물은요, 따라서 눈물은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년에서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2년에서는 눈물을 순결하고 온전하고 불순물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3년에서는요, 눈물을요, 가장 값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여기를 1년, 여기를 2년, 여기를 3년이라고 한다면요. 이 1년, 2년, 3년은요. 각 연마다 눈물에 대한 특징, 설명을요.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는 병렬적이라는 겁니다.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여기는 2학년 10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저 혼자 학교에 나와가지고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색다른 재미가 있지요. 자, 우리는 지금 필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4연으로 갑니다. 4연에서는요, 뭐랄까요. 4연에서는, 요 부분을 좀 잘 보십시오.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무의 꽃을 A라고 한다면은 열매는 B가 되고, 다시 나의 웃음을 A라고 한다면은 나의 눈물은 B가 되고 하는 이 A와 B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요. A와 B의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A는요. 꽃하고 꽃하고 웃음이에요. 반면 B는요. 열매하고 눈물입니다. 꽃과 웃음은요. 저는 이렇게 바로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딱 넘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문학에서요. 딱 구체적인 설명 없이 넘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조금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꽃과 웃음을 두고서요. 일종의 삶의 기쁨이라고 해봅시다. 삶의 기쁨이라고 해봅시다. 왜요? 꽃 보면 기쁘잖아요. 웃음, 기쁠 때 보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의 기쁨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꽃과 웃음 같은 것은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곧 사라지고 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꽃은 시드는구나. 그리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웃고 말아버리는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곧 사라지고 만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요. 시듬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열매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랄까요. 우리가 열매를 두고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삶에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두 사람이 사랑한 결과 그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열매를 두고서 일종의 결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의 꽃과 웃음을 삶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B에서의 열매 눈물은요, 삶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기쁨과 결실입니다.
A는 A 맥락에서는 기쁨, B 맥락에서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A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맥락을 파악하자고 그랬잖아요. A와 B의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A에 해당하는 것들은 삶의 기쁨이지만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인 반면 B 맥락에 해당하는 것은 삶의 결실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요 정도의 맥락만 파악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요. 저희 그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는요, 이러한 표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A 맥락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B 맥락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국문과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파악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맥락을 두고서는요. 색깔을 달리하죠. 잠깐만요. A 맥락에 대해서는요. 되게 현상적이다. 형상적이고 외면적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 현상적이고 왜 외면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문과 교수님들께서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쓰라고 하셨으니 일단 교사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반면 B 맥락에 대해서는요.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라고 합니다. 아마 국문과 교수님들께서는 이 궁극적이고 현상적인 것,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대조시키는 것에 되게 강조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A 맥락은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인 반면 B 맥락은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A와 B의 맥락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4연에서는요. 아이고. 4연에서는요. 4연하고 5연에서는요. A와 B의 대립 혹은 대비가 나타나죠. 대립 또는 대비가 나타납니다. 글씨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예, 대립 또는 대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필기해드린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약에 필기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뒤로 돌아가기를 하셔가지고서 다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군요. 여기서 가장 나중 진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요, 실제로 가장 옳은 표현을 하자면은, 옳게 표현을 하자면은, 나중 진인,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 진인을요, 나중 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그냥 허용해 주죠. 왜 허용해 줍니까? 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의도적인 어떤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어떤 이런 표현들도 허용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 전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필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시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거는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국. 이 하고 싶은 말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주제는요, 제재 플러스 how입니다. 무슨 소리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제재 플러스 how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재는요, 소재 혹은 재료가 되는 거고요. how라고 하는 것은 어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요, 하고 싶은 말은요, 소재 재료를 가지고서 어쨌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김현승의 시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김현승의 시의 제재, 소재, 재료는요,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이에요. 자, 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how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과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60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김현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기에는 기독교적, 청교도적 신앙세계를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1페이지에 학습활동 2번을 보면요.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아들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좀 극복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적으로 극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거를 더해서 주제를 되게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어요. 자, 즉, 김현승 눈물의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슬픔에 대한 종교적인 극복 혹은 종교적인 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아들의 죽음, 슬픔에 대한 종교적인 극복, 승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주제는요, 제재 플러스 how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제하고 제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김현승 작가는요, 어떠한 표현들을 사용했는가를 조금 정리를 하죠.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유법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원관념은 눈물인데 보조관념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혹은 흠도 티도 금가지하는 나의 전체 혹은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이라고 비유를 했었죠. 눈물을 두고서 그렇게 비유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대립적인 이미지 혹은 대립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립적, A와 B 맥락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가 나올 겁니다.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자, OX라고 한다면 뭘까요? 예,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추가, 이거 참고라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경어체를 사용해가지고요,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선지가 나온다면 그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자, 이게 김현승 눈물에 대한 필기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서요, 자기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기를 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 문제는요, 제가 이 시를 설명해드리면서 그냥 한꺼번에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61페이지 학습 활동 1번의 1을 봅시다.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은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말고도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이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이거를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눈물을 순결, 온전, 불순물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세 번째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눈물 값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에 있는 답을 그대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필기해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에 대한 답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다 했어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1-2번 볼까요? 이 작품에서 서로 대비되어 쓰인 시어를 찾고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는 꽃과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꽃과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옆에는 웃음과 눈물이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 시어의 의미는 삶의 기쁨이지만 일시적이고 곧 사라지고 마는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 반면 열매, 눈물은요, 삶의 결실이면서 아마도 영원한 것이며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인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학습활동 1-2번의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학습활동 1-1의 답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감상다직이라고 해가지고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고 하는 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시는 지금 이 앞서 배운 김현승의 눈물과 마찬가지로요. 제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재가 뭐라고 그랬죠? 소재 재료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그 김현승의 눈물은 그 자식의 죽음을 제재로 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소재 재료로 했었는데요. 정지용의 유리창일이라고 하는 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식의 죽음,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아마 아들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그 제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김현승 작가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시와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는요, 제재가 같습니다. 소재, 재료가 같아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재가 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소재, 재료인 제재를 두고서요,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시인들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현승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지용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